왼쪽이 바로 그 고구려 고분벽화고 오른쪽은 일본 아스카 시대의 고분벽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나라지만 인물들의 스타일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의 세로 줄무늬, 그리고 저고리의 깃이 왼쪽이 위로 가도록 하는 그 디테일까지 일치해요. 이건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상류층의 패션 트렌드가 두 나라가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고구려와 일본이 100길로 1000km가 넘는데 두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인 거죠. 안녕하세요. K고분 헌터스의 만입니다. 오늘은 삼국시대의 고분 속 벽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벽화인 아스카무라의 벽화도 보여드릴 겁니다. 이걸 보시면 고구려와 일본이 정말 가까운 나라였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저는 벽화야말로 무덤 유적의 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벽화라고 하면 다들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바로 이 그림을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무용도와 수렵도지요. 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죠? 여자들이 춤을 추는 무용도, 그리고 말 위에서 화살로 파르티안 샷을 쏴서 사슴을 잡는 수렵도. 이 두 그림은 사실 같은 무덤 안에서 나왔어요. 바로 무용총이라는 무덤이죠. 무용총의 크기가 약 15m 정도 되는데 신라나 백제의 왕릉에 비하면 작은 편이에요. 근데 바로 이 고분에서 정말 유명한 벽화가 두 개나 나온 거죠. 무용총은 지금 중국 땅에 있어요. 바로 길림성 지반이라는 곳인데 압록강 바로 너머예요. 참고로 여기서 조금만 더 가시면 근처에 그 유명한 장군총이 있습니다. 무용총 말고도 덕흥리 고분, 수산리 고분에도 벽화가 있죠. 얘네들은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왜 다 북쪽에 있을까요? 이게 다 고구려 거거든요? 네, 사실 신라와 백제, 마환과 가야에서는 대중적으로 알려진 벽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신라의 벽화가 있지 않나? 그 천마총의 그 그림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바로 이 그림요. 근데 이건 벽화가 아니에요. 저도 벽화인 줄 알았는데 많이들 착각하시더라고요. 이건 말 안장 양옆으로 늘어뜨리는 장리라는 것이고요. 자작나무 껍질판 위에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신라 천마총에는 벽화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왜 화려한 벽화는 유독 고구려의 고분에서만 나올까요? 그 비밀은 바로 무덤의 구조에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벽에 그림을 그리려면 무덤 내부가 돌이어야 해요. 즉 석실묘, 다른 말로는 돌방 무덤이죠. 이러한 석실묘가 고구려에서는 4세기에 이미 시작이 됩니다. 반면에 신라와 백제에서는 200년이나 지나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까지는 대형 고분들이 다 무덤 인테리어를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곽을 짜서 그 위에 돌과 흙을 쌓아 올린 돌무지 덧널 무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경주 시내에 있는 그 대릉원의 고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벽이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벽화를 그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고구려는 어떻게 이 석실묘가, 즉 돌로 만든 무덤이 이른 시기부터 나오는 걸까요? 그건 바로 고구려가 중국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삼국지 시대가 막 끝나고 위진남북조 시대로 넘어가던 때였어요. 이때 이미 석실묘와 벽돌 무덤이 유행을 해요. 그 중에서 이 벽돌 무덤이 나중에 백제로 건너간 게 바로 유명한 무령왕릉이 되는 거죠. 이런 건축 기술이 고구려로 먼저 수입이 되고 나중에 신라로 전해져 내려오는 데만 100년이 넘게 걸렸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벽화가 일본에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무라에 있는 다카마스즈카 고분이지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가 그 고분 옆에 있는 박물관에서 가져온 템플릿이거든요. 이 여인들이 입은 치마를 한번 보세요. 방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닮았죠? 이건 5세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현재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시에 있습니다.
왼쪽이 바로 그 고구려 고분벽화고 오른쪽은 일본 아스카 시대의 고분벽화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로 다른 나라지만 인물들의 스타일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죠? 무릎 아래로 길게 내려오는 스커트의 세로 줄무늬, 그리고 저고리의 깃이 왼쪽이 위로 가도록 하는 그 디테일까지 일치해요. 이건 단순히 비슷한 게 아니라 상류층의 패션 트렌드가 두 나라가 비슷했다는 말입니다. 고구려와 일본이 100길로 1000km가 넘는데 두 곳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깝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그 증거인 거죠. 흔히 고대 일본이 백제하고만 친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바다를 마주한 일본이 하나의 나라와만은 손을 잡았을 리는 없겠죠. 바로 이 벽화가 고구려와 일본이 가깝게 교류했다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668년에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멸망한 직후에 일본으로 넘어간 유민들과 벽화 장인들이 이곳에 정착해서 남긴 흔적일지도 모르는 거죠. 이 생생한 그림을 현장에서 보기 위해 오늘은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가볼 일본의 다카마스지카 고분은 일본 나라현의 아스카무라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줌을 쭉 당겨보시면 이렇게 오사카가 있죠. 그리고 나라가 있고 그 아래에 가시하라라는 도시가 또 있어요. 여기에 가시하라가 있고 그 밑에 아스카무라가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오사카, 나라, 가시하라 그리고 여기 아스카무라는 모두 옛날 고대 일본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야마토 정권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산지가 있고 여기가 분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지에다가 왕궁을 이렇게 몇 번 옮겨 다녔던 거죠. 그리고 8, 9세기가 되면 이렇게 수도를 교토로 옮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토가 수도가 되고 이 수도가 1000년을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메이지 유신이 오면서 수도를 동경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아스카무라가 고대 일본의 수도였던 만큼 유적지가 참 많아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성무대라고 있는데 이게 일본어로 이시부타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돌 무덤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돌 하나하나가 굉장히 커요. 한 수천 톤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야마토 정권에서 굉장히 유력한 가문이었던 소가 가문의 소가노 우마코의 무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오시면은 바로 여기에 바로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다카마스지카 고분. 바로 여기가 바로 다카마스지카 고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원형 고분이 보이죠. 지름이 한 2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생각보다 작아요. 이 원형 고분이 이상하게 그 전방 후원분이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렸던 일본 고훈 시대는 전방 후원분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7세기, 8세기쯤 오면 불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무덤의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리고 전방 후원문도 없어지고요. 그래서 왕족의 무덤은 이렇게 팔각형의 돌 무덤이 되고 그리고 귀족들의 무덤은 이런 식으로 원형 무덤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사카와 가깝기 때문에 여기 가실 때는 교토나 오사카를 통해서 가시면은 가장 편합니다. 오사카 시내에서 긴테츠 가시하라 라인을 타시면 되거든요. 급행 열차를 타면 한 1시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해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요. 오사카를 여행 중이시라면 하루 정도 시간을 내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딱 좋은 코스입니다. 오사카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긴테츠 가시하라 라인을 탔는데요. 급행을 타고 1시간 정도 가면 아스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가 꽤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가시하라역에 내려서 한 40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시하라가 일본 역사에서 수도로 꼽히는 순간이 2번이나 있어요. 첫 번째는 건국 신화에 나오는데
일본의 첫 번째 왕이었던 진무 텐노가 큐슈에서 와서 여기에 수도를 삼았다고 해요. 이때가 신화서 기록으로는 기원전 660년인데 이게 지금도 일본의 건국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설화일 뿐 구체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런 건 사실 역사에는 흔한 일이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도 설화에 가까운 거잖아요. 아무튼 두 번째로는 아스카 시대가 끝나고 나라 시대로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7세기 말에서 8세기 초에 딱 16년 동안 이곳이 다시 한번 일본의 수도가 됩니다. 이때는 가시와라를 후지와라코라고 불렀는데요. 이 도시가 진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게 그 도시의 모습을 당나라의 장안성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장안성, 지금은 이제 중국의 시안이라고 불리죠. 이곳이 당시에는 세계 최고의 도시였거든요. 7세기에 인구가 100만 명이나 됐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그냥 뉴욕인 거예요. 그때 이 장안이란 도시가 바둑판처럼 구역이 딱딱 네모나게 나뉘어진 계획 도시였는데 이걸 주변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바로 신라와 발해, 그리고 여기 후지와라쿄가 그랬죠. 참고로 중국의 시안은 당나라 때의 계획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도시가 네모네모해요. 여기가 바로 아스카역입니다. 여기 간이역처럼 작죠? 우리나라로 치면 목포역이나 진주역이 이 정도 크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게 아스카무라의 관광지도입니다. 여기에 다카마스지카 고분 벽화가 있네요. 아스카에는 유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자전거를 빌려 타고 유적지 투어를 하는데 제가 간 날은 마침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걸었지요. 우산 들고. 참고로 제가 이날 16km를 걸었습니다. 한국 돌아가자마자 바로 몸살 걸렸어요. 나카오야마 고분, 다카마스스카 고분 벽화관, 모무천왕릉. 일본 역사에서 고조선이나 삼국시대처럼 거대한 고분들이 만들어지던 고훈시대와 아스카 시대를 합쳐서 야마토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야마토 정권의 후기 중심지가 바로 여기에 아스카였습니다. 592년에 일본 최초의 여왕인 스이코 텐노가 즉위를 하면서 아스카 시대가 열리는데요. 그때 텐노의 섭정이었던 쇼토쿠 태자가 소가 가문과 권력을 잡고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예술 문화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쇼토쿠 태자는 신라로 치면 버풍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요. 참고로 버풍왕은 540년까지 재위했으니까 쇼토쿠 태자보다 약 100년 정도 일찍 살다 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스카 시대의 국호를 외해서 일본으로 바꾸는데 군주의 칭호도 대왕에서 텐노로 바꿔요. 백제가 망한 게 660이고 고구려가 망한 게 668이니까 그즈음인 거죠. 우연하게도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큰 시기예요. 지금 보러 가는 다카마스지카 고분이 딱 이 시기 직후에 지어진 고분이니까 한반도 기술자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자, 드디어 다카마스지카 고분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고분이 작죠? 오사카에 가면 수백 미터짜리 고분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름이 겨우 20m밖에 안 되거든요. 오사카가 수도였던 나니와 시대와 여기 아스카 시대는 사실 몇십 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무덤 크기가 확 줄어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불교의 도입 때문입니다. 다이카 기신 때 박장령을 내리는데 그게 이제 무덤을 작게 만들라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하라, 그런 거죠. 이게 우리 신라도 똑같아요. 우리가 경주에서 보는 황남대총 같은 거대 고분들은 모두 불교를 공인하기 전인 이사금, 마립간, 왕을 그렇게 불렀던 시대의 무덤들이에요. 불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왕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러니까 중앙 집권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신라의 무덤도 확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삼국 통일을 시작한 태종 무열왕만 봐도 그 왕릉이 굉장히 작은 편이거든요. 그리고 삼국 통일을 완성했던 그의 아들 문무왕의 무덤은 무려 바닷속에 있죠. 자, 이제 그 유명한 고분 속 벽화를 보러 가실 텐데요. 근데 입구가 어디 있을까요? 입구는 없습니다. 사실 이 고분은 발굴 직후에 원형의 모습 그대로 덮어버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고분 속 벽화가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 물감이 순식간에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대신 바로 옆에 박물관을 지어서 벽화를 그대로 복제해 둔 것을 전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가볼 거예요. 입장료는 한 3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박물관은 고분 속 그림을 입체적으로 재현해 놨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사신이 그려져 있는데 청룡, 백호, 현무가 있고요. 남쪽에는 원래 주작이 그려져 있었을 텐데 발견 당시에 이미 도굴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여인상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입은 옷이 사실 일본 사람들이 원래 입던 옷은 아니래요. 아주 예전에 일본의 고대 한의화를 보면, 그러니까 흑 인형을 보면 원래 주름이 없는 원피스 형태의 통치마를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 무렵에 덴노가 대보율령이라는 법을 이제 만들면서 대대적인 복식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당나라와 고구려 신라를 따라서 저고리와 주름치마를 공식 예복으로 정해버리죠. 쉽게 말해서 이 벽화 속의 화려한 주름치마는 당시 일본 최상류층 여인들이 입던 그야말로 핫한 하이 패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시면 반짝이는 별자리 그림이 보입니다. 무덤 주인은 죽어서도 이곳에 누워서 살아생전 바라봤던 그 아름다운 밤하늘을 영원히 이제 감상하고 싶었던 거겠죠. 저는 이거 보고 참 고대인들이 낭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 고대 아시아에서는 별자리를 3원 28수라는 시스템으로 표현했었는데요. 이게 서양으로 치면 그냥 황도 12군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걸 그리는 그들만의 표준 공식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 북두칠성도 보이시죠? 그런데 이 별자리를 가만히 보시면 금박을 동그랗게 오려 붙여서 별을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아니고 전형적인 고구려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무덤을 만들 당시에 고구려가 망해서 고구려 유민들이 대거 일본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당시 고구려의 예술가가 이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오늘 고분답사 어떠셨나요? 이번 편에 함께 둘러본 다카마스지카 고분은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가 어떻게 전파됐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공간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일본과 고구려의 사람들의 패션 트렌드까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곳 나라현 아스카무라는 벽화 말고도 유적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사카나 교토를 여행하신다면 꼭 한 번쯤 둘러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날 하루 종일 걸으면서 고분만 정말 100개 넘게 본 것 같아요. 여기를 완전히 다 둘러보려면 일주일도 모자랄 것 같더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벽화 고분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신라 것인지 고구려 것인지 약간 애매한 소백산맥 자락에 있는 영주 순웅리 벽화 고분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